동호. 이거 중국 학자들이 정리한 거니까 중국의 의식을 많이 반영했지만 차례에 근거한 것은 분명하죠. 동호는 퉁수족이에요. 그런데 선비와 오한으로 나눠졌고 그 대신 오한은 하나는 한화가 됐고 선비화가 됐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오한산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중국 문화 속에 흡수가 되고 한화가 되죠. 선비가 여기 있습니다. 선비. 여기 선비 보니까 이렇게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들이 결국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한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북 방향에 있어도 북방 유목민족들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 우리가 관련이 깊은 선비족 계통이 장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익숙하죠. 모용씨, 우문씨, 단씨, 척팔씨, 그리고 유연이란 나라, 토요콘, 골복부, 그다음에 독발부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결국 선비계층이고 딱 하다 보니까 시리 6세기경 무렵에 등장하죠. 남시리, 북시리. 그래서 고구려랑 맞철교를 이뤘던 아주 중요하죠. 시리의 한 브랜치가 몽골시리. 이게 몽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자로 몽골족부터 다구르족부터 오런춘족부터 그 다음에 아공극족, 에벤키족이죠.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것이 중국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니까 동호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동호가 이렇게 중요했는데 동호가 만약 우리랑 관련이 깊다면은 원조선의 한 부분이었었다면 또는 원조선 그 자체였었다면 그럼 동아시아 역사 또는 동방의 역사를 달리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동호의 존재를 좀 주목하세요. 학계에서는 이미 주목하고 나름대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보니까 여긴 그냥 넘어가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해만, 즉 하북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서지방을 헤쳐가지고 동몽골의 일부, 요동지방 이런 지역, 여기가 이렇게 사기 흉노 열전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들이고 여기에 동호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은 선비의 교를 4개설을 보잖아요. 여기 보면 또 이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동호설, 선비가 동호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런데 동의설, 선비가 동의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의입니다. 동의. 그런데 선비는 동의에서 기원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또 산융설, 이때 산융은 여기랑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거 흉노랑 연관시킬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애매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인이죠. 한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호와 동의를 그 사람들은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호와 동의는 동의한 범주로서 동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명칭에 하는 정의를 내리면은요, 동호는 서기전 3세기 무렵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나라를 가리킨 일반 명사다. 왜? 그 당시 때 진나라 있고 뒤에는 한나라가 있었잖아요. 한 고조 때 중국을 재통일했죠. 그런데 한 고조보다 더 막강한 능력을 가진 것은 흉노잖아요. 묵특한. 그런데 그 시기에 일시적이지만 사례에 근거하면은 흉노보다 더 강력했던 건 동호잖아요. 그러니까 동호란 일반 명사로 표시한 적은 적어도 그 지역의 삼각체제, 이런 삼액체제 속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안이 없다. 왜냐면 호가 있고 동쪽 오랑캐가 있다면은 거기서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 그리고 문화지대에서 활동한 세력을 찾으면은 뭐가 있어요? 무엇을 거론하겠습니까? 당시 사료에 근거할 때 조선 이후에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 이후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록에서는 동호 동쪽의 이인 그렇게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인이란 것은 그냥 오랑캐 일반이라는 얘기지 우리 동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소지역은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화북보다도 더 문화가 발달한 지역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홍산문화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가점 하층문화 시기에 가면은 지금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지만
산송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산송의 규모라든가 축성 양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힐탑타운이라고 그래요. 산정 도시국가. 중국에서는 방국, 모방자 써서 이런 방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강력했는데 그 뒤를 이은 하가점 상층문화시기라면 당연히 여기에는 막강한 세력, 강력한 정치 세력이 존재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여기에는 조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학자들 그리고 우리 일부 학자들이 동호의 기본 주민은 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맥족이라고. 특히 고조선 문화를 연구하는 북한의 제1학자죠. 리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 동호족은 맥족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과 그 다음에 북한 학자들과 견해가 똑같이 저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동호로 표현된 동쪽 오랑캐는 조선이란 정치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거대한 정치 공동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동호의 위치를 알려준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동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는 어디일까? 초기에는 바레만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묵득한과 한나라 이 관계성 속에서의 핵심 어디일까? 그런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해내세경에 보니까 동호는 대택 동쪽에 있다. 그리고 이인들은 이렇게 동호의 동쪽에 있다. 이 문장은 다른 데서 나온 거지만 대택이라는 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대택이 어디일까? 대택은 큰 연못이란 뜻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의 자연환경, 지금의 해안선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바다 쪽으로 해안선이 내려왔지만 6세기라든가 그 이전 시기를 가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 자리에서 보여드렸듯이 쭉 해안선이 북쪽으로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홍산 문화도 바로 해안과 연결된 문명이라 보는 해륙 문명이라 봤잖아요. 똑같이 대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습지라고 그랬죠. 대택은 습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호의 위치는 지금 신라무랭과 노파 위역이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의 이 지역이지만 제 이론이라든가 중국의 지질학 환경 변화의 연구 성과를 따르면은 바닷가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습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바닷가 가까운 것이고 양쪽이 육지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교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교통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수로망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이 주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해석을 어렵게 하지만 북방식 동검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호는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북방식 동검이 함께 발견되는 예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시야를 교정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예를 듭니다. 한번 구석기 시대, 신석기 때 강의를 할 때 예를 든 지역인데요. 마카, 무허죠? 아세요?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극촌이라고 그래요. 북쪽 극에 있는 촌이라는 뜻이죠. 마카입니다. 무허. 여기는 흑룡할 경계에서 러시아 마주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죠? 제가 중국 국경 비앞에 서 있는데 바로 요 뒤가 러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흑룡강 최상류 지역인데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산림지대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지역보다도 나무가 무성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우랄 산맥도 가봤고요. 러시아 타이거 지대를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이렇게 데는 처음 봐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보세요. 동호와 산용이라는 겁니다. 동호와 산용. 우리는 동호, 아니면 우리, 그랬을 경우에는 남만주, 특히 요소 요동 지방을 생각하고 아니면 기껏해야 요소를 넘어가지고 현재 산여간 밑은 저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동호나 산용의 속지를 이렇게 북만주 지역의 타이거 지대까지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주서 왕해편에도 보니까 주나라 초기에는 동호족들이 마카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춘추구시대 쓴 기록인데. 그리고
전한과 후한 시대, 즉 한나라 시대 때 마카, 무어는 오한 선비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념을 깨셔야 돼요. 이제는 만주도 남만주일 때 자그마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만주, 그 넘어서 북만주, 홍알령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흑룡강 상류에서 중류까지 이어지는 지역도 우리 문화권과 연관시키고 심지어는 때때로는 정치와도 연관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동만주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단, 비강단을 비롯해서.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북만주적이라든가 동만주적의 가치, 그 다음에 유물,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적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쟁패전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국가, 이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정치 권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조선 사람들이지, 고조선의 정치 영토가 확장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책 보시면 돼요. 유라시아 세계 한민족. 그러면은 유라시아 세계와 함께 한민족의 연관성을 선사 시대부터 지금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죠. 여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유라시아 세계 한민족.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바이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지금 강원도에 있는 기마 지역에 갔거든요. 철의 삼각지대죠. 거기 성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화강, 쉬리죠. 쉬리가 있는 곳. 거기서 말 타고 다니길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바이칼에 다녀왔다고. 몽골은 6번 갔다 왔다고. 바이칼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바이칼과 우리를 연결시켜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바이칼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이칼에 우리와 연관된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얼마나 많이.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만주 일대 여기에 가는 것을 상세히 보고 도시별로 제가 분석을 한 거니까 당연히 마카라든가 흑카라든가 등등의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의 생태환경, 고고학적인 것, 그 다음 민족, 그 다음 현재적 가치, 이런 것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아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흑하 말씀드렸죠. 흑하도 중요해요. 흑하는 흑룡강 상류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흑룡강 중류까지를 어디로 보냐면 하바롭스크로 봐요. 그리고 하바롭스크 건너편이 있는데 거기 못 미쳐 있는 것이 바로 흑하란 도시예요. 여러분들은 흑하사변 이해하시죠? 자유시참변 이해하시죠? 우리 독립군들이 거기서 완벽하게 독립전쟁이 좌절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히운조약, 1858년에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애훈조약, 여기가 바로 흑하시예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보니까 선비적인 몽골족 외에도 이렇게 퉁구스계의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분명히 중국인들의 도표를 보니까 오론촌이라든가 다구르는 선비족이라고 봤는데 왜 또 여기서는 퉁구스라고 그럴까? 아까 그건 중국 사람들의 주장인데 적어도 인력적으로 볼 때 현재 이것이 일반적인 설이에요. 오론촌족, 다구르족, 이들은 퉁구스계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다구르족 자치구에 가서 거기 형토사학자 겸 노인학자를 만났는데 본인들은 고구려인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국신화와 고즈몬 건국신화 유사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와 연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흑할 때만 하더라도 구석기 후기부터 인류가 생활했고, 자 보세요. 중학자들의 설입니다. 서기전 16세기면 어디입니까? 바로 은나라가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현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던 거죠. 그 시기에 동호 예맥 등은 흑하시 북부와 눈강역 일대에서 활동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하가점 상층문의 시작과도 일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하가점 상층문의 유적도 발견되고 피파형 동검도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머지는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지만은 흑룡강, 그래서 즉 북만주 일대 흑룡강 상류죠. 그리고 또 역시 북만주지만 동만주 가까운 지역에는 흑룡강 중류 지역에
먼 오지도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 당시 때 동어나 산용들이 살고 있었고 또 석주였다는 표현도 쓰니까 우리도 시각을 교정해서 넓고 확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흑화시예요. 검은 물이잖아요. 검은 물. 흑수에 여기가 원래 흑수 말결할 때 흑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흑하고요. 보세요. 물이 까맣죠? 러시아죠? 중국의 폐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특히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시각을 또 교정하는 겁니다. 강은요, 정말 중요했어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유화를 비롯해서 다 강상 전투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수당 전쟁 때도. 그러니까 강에는 당신이 수군이 있었던 겁니다. 강상 수군.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군사 변경배들이 있으니까 이거 수군 아닙니까? 그리고 1930년대 보니까 일본인들은 강방 함대라는 용을 가지고 이렇게 흑룡강과 송화강에서 함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에 들어서도 강에서 군인들이 활동하는데 이 전근대시나 고대에 얼마나 강상에서 군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강들에는 고구려 수군 활동이 있었겠네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바이킹처럼 바이킹들이 처음부터 바다에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피오르드라는 안정된 내륙에서 선박 활동을 하다가 그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노르망디 있잖아요. 노르만. 그리고 또 한쪽을 영국에 상륙했죠. 브리튼에 상륙했죠.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고구려도 당연히 그랬던 것이죠. 물론 백제나 신라도 강을 이용했지만 고구려가 현재 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강은 규모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그리고 자원적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간과했던 거예요. 오늘 동호를 빌어서 제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동호인들은 후대에 어디서 살았을까? 동호의 후예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선비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동호의 브랜치가 처음엔 선비, 오한으로 나눠졌고 결국 선비가, 오한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3세기 상황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 고구려 뭐 등등 있었던 거죠. 거기 선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동쪽은 요새 접한다. 서쪽은 서에게 이른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여기에 장락수에 크게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 유화 상류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탁발시의 움직임에서도 보듯이 바로 이 지역을 토대로 해서 발전한 것이 선비예요. 그러니까 동호도 그 시기에 여기서 활동을 한 거죠. 보이시잖아요. 장락수, 현재 실화물의 유역. 이 연결이 되죠. 6지방.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후대로 내려가면은 선비족이 북위를 건설할 때 이 탁발 선비부에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죠. 가센퉁, 알선동 동굴 얘기였죠. 난 한국 사람들이 왜 이 동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특별하고 신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센동 동굴은 선비족 중에서도 북위를 성립시킨 바로 탁발부의 고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구석지대 이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큰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센동, 이 알선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랑 직결된 것처럼. 그런 논의라면은 오히려 더 크게 해서 모든 선비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직결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브랜치가 내려와서 바로 탁발부가 북위를 세웠고 북위는 우리와 연관이 있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명한 알선동 동굴이에요. 다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보여드린 것은 바로 이게 흥월령 지역이죠. 이게 훌룬호, 보이로 두 개 호수가 있고요. 그 두 개 호수가 있는 지역을 훌룬, 보이로 초원 아니면 호륜베이 약간씩 발음이 다르지만 명칭으로 불려진 대초원지대예요. 그리고 이 초원지대에서 흥월령의 회랑지대를 통과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흔히 말하는 몽골 초원이거든요. 그 여기 모습이에요. 이렇게 훌룬의 모습이고 이런 것들. 이 지역은 당연히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말을 고구려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고구려 자체도 말을 생산했겠지만
수입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쉬리 역사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쉬리와 고구려 간의 마철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쉬리에게서 말을 사와요.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요동지방에 있는 그 질 좋고 풍부한 철을 거기다 팔고, 왜? 초원의목민들에게는 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무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무기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마군단이에요. 기마군단이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보통 기원은 9세기라고 봐요. 그리고 기마군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등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편자예요. 편자가 없으면 어떻게 말이 달립니까? 신발이 없는데. 제가 만주에서 말 타고 내려오면서 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편자를 새로 박았는데도 제가 하도 타니까 편자가 빠질 정도였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유목민들에게 철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철을 수출하고 말을 수입하고 그 말의 일부를 다시 배에 태워가지고 중국의 남쪽, 오늘날의 상해 안쪽이죠. 남경에 독을 둔 나라들에게, 특히 송나라에게 말을 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고조선 정적 실체의 핵심적은 어딘지 잘 모르죠. 한 3개 정도로 꼽지만, 그러나 문명권이란 필드를 적용하게 되면 넓은 겁니다. 중국이란 글자 속에서는 흔히 말하는 중국의 핵심적, 오늘날의 황하 중류적이 핵심이지만은 그 당시 때도 지금도 중국 그러면은 그 주변의 넓은 지역까지도 중국 아니면 중화 문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원의 유목 문명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필드 이론 또는 토 이론에 입각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논문, 이 책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 이론을 제가 일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제가 사진을 뽑았는데 좀 잘못됐구나. 보니까 선비족들은 그 이후지만 신라에서 등장하지만 바로 이렇게 동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 타고 달리는 유목민족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형태는 달라요. 왜냐하면 흉노식도 있고 스키타식도 다르고요. 스키타식도 제가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되죠. 그 다음에 사진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선비족 계통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금관과 모티브가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중앙아시 초원지대에서,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심지어는 동만유족의 샤만들이 쓴 모자에도 나오죠. 모티브는 비슷해요. 또 구조적으로 유사해요. 다만 스타일이 다르고 정교함이라든가 기술적 공예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구분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선비족들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관을 사용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중국 측의 지장도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변하면서 결국 동호부락은 나중에 몽골로 변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몽골,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징기스칸의 몽골, 그래서 동호의 한 일파라고 중국 학자들이 정의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몽골의 징기스칸은 중국 학자들의 주장대로 따르게 되면 동호의 일파다. 물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나 저와 다른 점은 이 동호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에서 브랜치가 3단계 브랜치에 와서 몽골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만주일 때 한반도를 토로 삼았을 때는 주로 통합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모이는 것. 그러나 흔히 말하는 북만주, 동만주, 서만주, 그 다음에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는 이렇게 통일보다는 자꾸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많은 종족들이 나오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는 북방 몽골로들 중에서도 주로 알타이역의 사용 집단들. 이게 오늘날의 뭡니까? 위구르인까지 다 동일한 거죠. 또는 몽골어 계통, 그 다음에 퉁구스 계통.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호로 표현된 실체들은 고조선 문명권의 중핵과 동일하거나 또는 중요한 반개 종족일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요. 혈연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했던 활동 지역도 거의 유사하다. 자연환경도 유사하다. 그리고 이들은
흔히 말하는 조성계와 동일하거나 또는 종족적으로 성분이 약간 다르더라도 당연히 우리 주체, 즉 예맥과 스팝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제 이론에 따르면 큰 공동체 이론이죠. 그리고 언어가 통했어요. 언어가 통했습니다. 이 근거를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동화 선비계통을 시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위서와 북사 시리편을 보니까 이런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죠. 왼쪽에 번역된 걸 읽어드립니다. 시리어는 고막해, 거란, 두막루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위는 거란의 변류이다. 그러니까 거란의 한 변류로서의 시류가 있는 거죠. 사례는 변류, 별종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마치 일부에서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취사 선택, 자의적 선택을 해서 별자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걸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발해의 관계도 그렇죠. 발해는 고려 별종이다. 그때 별종은 여기 변류와 마찬가지로 같은 거지만 약간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그런 귀절을 갖고 고구려와 발해는 개성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거란어는 몽골어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막루 아시죠? 두막루 아세요? 두막루, 달말루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는데요. 두막루는 국이에요. 두막루 국인데 부여가 멸망한 다음에 유민들이 세운 나라를 두막루 국이라고 그래요. 동서천리에 달았고요. 그리고 동쪽 끝은 대에 달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가벼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막루어와 시리어, 거란어, 고막해어 같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여와 동일한 고구려어 그리고 부여를 계승했던 백제어 등등은 같은 언어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어가 통한 겁니다. 동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다만 옥저는 기록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때는 몽골어 계통인 듯한 표현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말갈이니까 퉁구서 계통인 것이 표현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언어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 동호가 결국은 역을 해석하면 조선과 일치가 되네요. 도표를 만든 거죠. 제가 이걸 아주 오래전에 도표를 만들었어요. 부여가 멸망하고 두막루국. 시리는 이렇게 고막해, 거란, 두막루. 언어가 같아요. 거란, 토역권, 동부선비 연결되고요. 쭉 거다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후한서의 기록을 보니까 결국은 교차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보면 선비적 언어와 부여어와 고구려어와 동해어와 백제어와 등등등등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여기서는 후한세는 옥조가 언어가 구려와 대체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구려가 같다는 것이고요. 다른 기록은 조금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은 첫 번째는 원래 알타이어 계통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고아시아 계통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으로 점차 구축됐던 세력들이 이렇게 남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에벤키족 계통들은 이건 대체적으로 퉁구서 계통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퉁구서 계통이고요. 유기, 하이, 야차 이들은 고아시아 계통이라고 보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동호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